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은 건데요. 그러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으면 또 그게 돌고 돌아서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뉴스입니다. 한 종교 지도자의 피살 사건을 두고 인도와 캐나다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로 미국이 공들여 쌓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래된 우방인 캐나다와 또 떠오르는 동맹이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MBC의 양혁월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얘기 좀 해보죠. 네. 양혁월 기자님. 네. 요즘 버티다 문 닫는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뉴스죠. 네.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 얘기 꽤 됐는데 수치를 보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7년 만에 가장 많은 거죠. 올해 들어서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종합건설업체 400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 작년보다 거의 2배 늘었고요. 9개월이면 날수로 치면 한 270일 정도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개 이상 문을 닫은 겁니다.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사실 이제 극한의 겨울을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이렇게 안 좋은 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네. 분양도 안 되고 새로 착공도 어렵고 아무튼 뭘 지으면 돈이 안 되니까 다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맞습니다.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되고 계속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버티다 문 닫는 거죠. 네. 이 분양 크게 줄어든 게 직격탄이고요. 일단 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자료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가 거의 작년의 반토막입니다. 분양 물량이. 게다가 전체 총 시공 면적 자체가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일감이 40%가 줄어버리니까 건설사들이 큰 곳 빼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비는 계속해서 나가고요.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리만 사태 직후인 2009년 전반기 이후 최저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새로 짓는 건 이렇게 줄고 그다음 이미 공사 들어가거나 다 지어진 곳은 집이 잘 팔려야 돈이 돌고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사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면 나머지 지역은 분양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건설사들이 폐업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건설 수주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 수주를 먼저 받는 건데 이게 같은 기간 동안 공공은 한 3% 정도 줄었는데 민간이 27% 줄었거든요. 결국 건설회사들은 그럼 관급공사로 버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 공사가 없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건설 수주액 자체가 사실 물량을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설 경기의 선행 그러니까 앞선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하루에 한 곳꼴로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들이야 이제 일감은 없고 직원들 인건비는 줘야 되고 뭐 혹시 부채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이러면 문 닫는 건데 큰 회사들이야 뭐 벌어놓은 돈이 그동안 있으니까 일감 없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거야 그거야 할 수 있을 텐데도 큰 건설회사들도 많이 흔들리는 게 이게 그 아파트 짓는 땅 살 때 보증 섰다가 맞습니다. 이거 저 땅 사고 다니던 시행사가 문 닫으면 이게 수천억짜리 보증이 터지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게 문제라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PF라고 하는 대출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규모 아파트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돈이 먼저 필요한데 초기에 아무것도 지금 담보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시행사는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건설사 보증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 PF라는 게 땅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멋진 조감도 그러니까 계획, 프로젝트만 가지고 돈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지급보증 섰던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요. 돈 못 갚겠다고 하면 그 부실을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들이 고스란히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리가 결국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PF 대출이 지금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는데 연체율이 뛰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은 한 4.6% 되고요. 재작년 말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뭐 증권사는 지금 10%가 넘어간 지가 한참 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금융회사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또 소비자들은 뱅크런이 네. 시작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일이 커지는 건데 네. 이게 답이 없는 게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분양 안 될 만한 곳에 논밭을 사서 네.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하고 평당 30만 원짜리 논밭을 100만 원 주고 샀으니 네. 그거 다시 30만 원으로 100만 원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돈 뽑으려면 거기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야지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이 안 보이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기도 결국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최대한 좀 연착륙시켜서 버티면 예.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제 음. 기대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이제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물량 자체를 많이 만들어 네. 줄게 그럼. 맞습니다.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예. 공사장이 다 엎어지고 그러면 공공의 물량이라도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예. 이게 완전히 땅에 꺼지도록 경기가 나빠지는 건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마치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농작물처럼 마늘 가격이 만약에 한 해 폭락을 하면 그 해 모두 마늘을 안 심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내년에는 또 마늘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으니까 아예 나라에서 마늘 농사를 좀 미리 좀 발주를 해놓으면 짓게 하자. 네, 이런 부족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민간 건설사들이 다 어려워서 사업이 다 취소되는데 공공 부문 일감이라도 좀 당겨서 시장을 좀 지탱해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짓는 걸 좀 당겨서. 근데 네. 3기 신도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신도시 짓는 것가 그동안 안 당길래 해서 안 당긴 게 아니라 네, 신도시라고 하는 게 정부가 땅만 공급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 건설회사들이 분양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는 거라서 네, 우리 저기에 저 분양 들어갔다가 미분양 될 것 같은데요? 네. 라는 상황이면 또 때로는 또 조금 좀 이따 지으면 저희는 좀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이따 짓겠습니다. 네. 라고 다 있는 거라서 네. 그들을 뭘로 설득해야 될지 그게 좀 모르겠네요. 또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PF 부실 관련해서 이제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 요번 대책 전에 이제 PF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자율적인 형태로 PF 대주단 협약이라는 거 부활시켰습니다. 이 대주단은 일종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건데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끼리 맞습니다. 네. 2인 삼각, 3인 사각 게임을 한다는 네.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일부 돈 떼이더라도 부실 사업장 PF를 털고 나가고 싶어하는 금융기관도 있을 텐데 그렇게 예. 되면 돈을 계속 대는 금융기관만 손해를 보게 되고 너도 나도 손 털고 나가겠다고 하면 자금이 급격하게 말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대로 묶어서 방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단에 묶이는 상황에서는 뭐 대부분 뭐 3분의 2나 4분의 3이 동의를 하면 예. 뭐 만기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미뤄주도록 돼 있거든요.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책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 PF 대출에 대한 이제 금융권의 보증 확대 방안까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정부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꺾였다, 둔화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이런 각종 PF 지원책이 들어가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돌려막는 중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부실을 계속 미뤄두는 셈이어서 사실 경기가 그러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이제 비판 포인트가 부동산 호황기에 부동산 불패론에 기대서 무작정 벌였던 건설 사업의 부실을 왜 금융권이 이걸 떠안아야 되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가장 높고요. 또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예. 이 공급 대책으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줄 경우에는 개인들은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은행은 또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또 시장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아파트 짓다가 실패한 곳은 그냥 죽도록 두자. 일단 시장 청산의 기능을 너무 없애면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네. 다만 조금 좀 기다려 보자는 것 같은데 기다려서 안 되면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거기는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외곽에 수요가 지금은 없는 곳에다가 땅 사놨으니 네. 그 사람들이 손해 안 보도록 해서 어찌어찌 하려면 그 외곽에 사놓은 땅에 아파트 지어도 분양이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그게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안승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예. 캐나다하고 인도 사이가 요즘 틀어지면서 미국이 초조해지고 있다. 일단 캐나다하고 인도가 왜 사이 안 좋은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많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인도가 지금 서로 외교관도
서로 한 명씩 추방한 상태고 캐나다하고 인도하고 FTA 협상 그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태고 인도는 캐나다에 대해서 비자 발급까지 완전히 중단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관계가 뭐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인도의 그 북서부 지역에 펀자브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국경 지역쯤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한 15세기 아주 예전부터 이슬람하고 힌두교가 섞인 시크교라는 좀 새로운 종교가 이곳에서 탄생했어요. 예. 그래서 시크 왕국도 건설이 되고 했는데 이 시크 왕국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인도가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같은 이제 인도의 식민지로 편입이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크 교도들은 우리들은 원래 인도하고는 다른 나라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종교도 다르고 또 이 종교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라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1800년대 세포이 항쟁이라고 해서 인도인들이 이제 영국에 대해서 무력 항쟁을 했을 때도 요 시크 교도들이 영국에 용병을 보내줬을 정도로 인도하고는 원래 그렇게 뭐 별 사이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인도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니까 칼리스탄이라는 별도의 독립국가로 만들어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인도에 합쳐져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도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 시크 교도들이 줄기차게 독립을 요구했고 1980년대 들어서도 굉장히 독립 요구가 거세지니까 예. 당시에 인도 총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장 진압을 명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반란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도 이 과정에서 입장에서는. 한 500여 명이 사망하는 아이고. 일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분노한 시크 교도들이 인도 총리를 보복 살해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시크 교도에 대한 인도 정부의 탄압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크 교도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고 네. 이때 많이 나갔던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의 이 시크 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거죠. 이후에서도 해외로 이주한 이 시크 교도들이 계속 해외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뭐 인도 대사관 앞에서 인도 국기를 뭐 끌어내리는 시위를 한다든가 예. 뭐 별도 독립 투표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뭐 인도 정부는 당연히 뭐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캐나다 국민이자 시크 교도 그 독립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복면 쓴 괴한한테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크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그 독립투사가 쓰러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그래서 캐나다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캐나다 안보 정보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예. 암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 외신 보도들을 보면 캐나다 정부가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예. 이 녹취록 대화에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이 같이 대화한 내용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건데 네. 캐나다 정부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국민을 인도 정부가 암살을 지시한 건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왜 인도에서 열린 G20 회담에서도 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인도 모디 총리한테 강하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당신들하고 사이 안 좋은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예, 캐나다 국민이고 그렇습니다.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암살 시도를 할 수 있냐? 어허. 뭐 이런 거고 인도는 매우 기분이 나빠하죠.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캐나다하고 증거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뭐 계속 종종 있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사우디 왕정에 반대하던 카시쿠지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납치돼서 예. 살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그 나라들의 반응은 다르네요. 그때는 영국은 조용히 넘어갔는데. 예,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크교 지도자에 대한 의문의 죽음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난 5월에도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한 달 뒤인 6월에 영국에서도 시크교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며칠 뒤에 이 캐나다에서 이제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시크교도 해외 지도부를 조직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뭐 영국뿐 아니라 영국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 캐나다 정부의 주장이 매우 심각하긴 한 것 같다. 예. 근데 캐나다뿐 아니라 인도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친구다. 이게 공식적인 이 입장인 거죠. 캐나다와 인도가 싸우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원천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란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발언을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네. 서로 정보기관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캐나다 정부가 알고 있는 걸 미국이나 영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또 캐나다 이제 현지 외신들 보도된 걸 보면 이 캐나다 정부기관이 확보한 대화 녹취록도 이 파이브 아이즈의 도움으로 입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인도 정부가 암살의 배후인 게 사실이면 미국, 영국도 같이 항의해야 되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 말씀하셨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튀르키예에서 그 언론인 암살 사건 있을 네네. 때도 바이든 예. 대통령이 대놓고 사우디 왕세자한테 뭐 비방하고 그랬던 것처럼 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유독 인도에 대해서는 지금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전문가들 분석하기로는 지금 인도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한테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대신할 곳으로 미국이 낙점한 곳이 인도잖아요. 각종 제조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인도하고 사이가 틀어졌다 이러면 매우 곤란하거든요. 특히나 중국이 지금 브릭스를 통해서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인도하고 미국이 사이가 틀어지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가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어서 예. 인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은 일단 눈을 감고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 벌어졌을 때 미국, 영국이 나서서 니네 왜 인도주의적으로 해야지 왜 저런 식으로 그러냐라고 할 때 네, 너희들은 왜 이럴 때는 가만히 있고 저럴 때는 뭐라고 하고 왜 그러냐 그렇습니다. 라고 당연히 그 이른바 명분이 안 서는 건데 네, 그럴 만큼 인도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그럼 그동안의 관행상 예, 또 이렇게 그냥 보통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캐나다의 반응도 굉장히 강경한 편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유독 캐나다가 지금 강경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캐나다의 정치적인 구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워낙 뭐 인도계 그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예. 한 15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시크교로 알려져 있고 뭐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시크교 출신 장관들도 좀 배출될 정도로 이 사회에서는 영향이 큰데 시크교가 캐나다에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재밌는 게 지금 이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 자유당인데 하원 의석이 과반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민당이라고 하는 정당하고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신민당의 대표가 인도계 캐나다인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나는 시크교도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래서 국회에 나타날 때도 항상 머리에 터빈 두르고 다닐 정도로 매우 종교 색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손잡은 연립정당의 대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크교도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뭐 그래서 유독 캐나다가 강경하게 목소리를 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 아무튼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는 힌두교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소수 종교를 좀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예. 인도의 이런 태도를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서방 국가들이 과연 얼마나 인내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이 같습니다. 사건을 두고 속내가 나라마다 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시크교가 아니었으면 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랬을 수도 사건이었다. 있죠. 예. 예, 양효걸 기자, 안승찬 기자였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진구 씨가 여윳돈이 좀 생기셔서 은행에 저금을 하러 갔더니 예금보다는 적금 이자가 훨씬 높아서 예금보다는 적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기에 얼마를 찾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적금은 이자율은 높은데 만기에 붙는 이자가 생각보다 적더라.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연 10% 이자를 주는 적금을 붙기로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에다가 연 10% 이자니까 이자가 120만 원이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기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60만 원밖에 안 붙더라는 거예요. 아니 연 10%짜리 적금이라면서 왜 1200만 원을 부었는데 이자를 6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러면 이거는 연 5%짜리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1200만 원을 저금하고 연 10% 이자를 받아서 이자로 120만 원을 붙게 하려면 실제로 1월 1일에 1200만 원 전체를 은행에 예금하고 1년을 푹 묵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붙는 적금은 연말이 되면 부은 돈의 총액은 1200만 원이 되긴 하지만 그건 12월이 되어서 겨우 1200만 원이 다 채워진 거고 1월 1일에 1200만 원을 입금해서 1년 동안 푹 묵힌 1200만 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부어서 연말에 1200만 원이 된 이 적금 통장은 1년 내내 1200만 원이 다 계속 그 통장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1월에 부은 100만 원이야 1년 동안 있던 돈이지만 6월에 부은 100만 원은 6개월만 있던 돈이고 11월에 부은 100만 원은 은행에는 한 달만 머물렀던 돈이니까 그 모든 100만 원들에게 다 1년치 이자 10%씩을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금 통장에 돈이 실제로 머물렀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 1년짜리 적금이라도 평균 6개월만 머문 걸로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자도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치만 주는 겁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또 이게 가끔 이해가 안 되셔서 이상하다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은행 창구에서도 이거 손님한테 설명해 드리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간단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적금 이자는 광고한 이자율의 절반이 내가 실제로 받아가는 이자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연 8% 적금이다 그러면 내가 부은 돈 원금의 4%가 이자로 붙겠구나. 연 6% 적금이다 그러면 부은 원금의 3%가 이자로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김진구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